옛날에 우리가 친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30분간 굉장히 즐거워. 근데 30분이 지나면 이제 할 이야기가 없어져. 왜? 추억의 시간의 이야기는 딱 30분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의 도반이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내 결혼식에 배우자랑 둘이 와서 축의금 5만 원 하는 친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만 원 내고 3명이 온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여기까지 듣고 그 친구 선 넘었네, 이거 예의 아니지, 진짜 친구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놀라운 개념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40평생 살면서도 저도 이 개념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친구라는 단어 뜻에 숨겨진 의미, 앞으로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가는 길이 아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경조사비로 얼마를 쓰는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렇다면 그 축의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적어도 받는 만큼은 주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우리는 왜 친구가 되었을까? 당신의 친구가 왜 친구가 되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겐 학창시절이 있었다. 학창시절 친구는 같은 학교, 똑같은 나이, 사는 곳도 비슷하다. 동네 친구가 곧 학교 친구였다. 지역적 동질성이 학창시절 친구의 특징이다. 대학을 가면 다르다. 지역을 넘어 성적의 동질성으로 만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적 동질성이 중요해진다. 직장 동기, 동종업계 친구, 경쟁회사 또는 동갑, 혹은 비슷한 나이대의 선후배가 친구가 된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40, 50대가 되면 또 달라진다. 이제는 경제적 동질성이 친구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경제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 잔인하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이제는 건강의 동질성이 중요해진다. 건강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친구의 변화 과정이다. 나와의 동질성, 결국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다. 문제는 친구는 나와 비슷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친구는 내가 자신과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끼리끼리의 동질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게 친구이기 때문이다. 원장님께서 이 친구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계로 바꿔도 똑같아요. 친구 이외에 나와 인연을 맺고 사는 모두 한테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책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친구들한테 오히려 너 좀 뭔가 변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원장님은 책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맞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좀 성장하고 싶은데 친구는 정체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친구라는 것은 원래 친구가 친할 친자의 옛구자기 때문에 친구는 과거를 향하는데 나는 과거보다 미래를 위해 살고 싶어. 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어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 좀 더 좀 충분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친구는 그걸 원하지 않아. 왜? 친구의 본질이 동질성이고 끼리끼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친구는 나의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막는, 나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의 허들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 친할 친자의 옛구자가 아니라 친할 친자의 입구자. 나랑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다? 내가 성장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과정, 그 길에 있는 내 인생의 반쪽, 그 길의 반쪽을 뭐라 그런다? 도반이라 그래. 그런 도반이 나에게는 좋은 친구지 옛날에 우리가 친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어릴 때 친했던 친구, 그들도 지금의 나의 친구가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30분간 굉장히 즐거워. 근데 30분이 지나면 이제 할 이야기가 없어져. 왜? 추억의 시간의 이야기는 딱 30분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간 너무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좋은 친구고 만나서 추억을 나눌 수 있고 앞으로 또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당장 내가 아플 때, 필요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의 도반이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 변한 변했다. 것 같다. 많이 들었죠. 너 되게 달라졌다. 근데 그 달라졌다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죠. 가로 열고 이상하게 달라졌다. 맞아, 그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 와, 너 변했어. 이게 이게 아니라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너 변했어가 아니라 너 변했다. 너 달라졌다.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 두려워.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게 힘들잖아요. 더 자기가 딱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갈 길을 갔던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좀 힘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회사에서 막 뭐 김책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변했어? 뭐 너 요즘 왜 이래? 뭐 왜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해? 집중을 못해? 왜냐면 이제 저는 직업인으로 살려고 했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 정체성을 바꿨거든요.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내 생계를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직장인 투자자로 살면서. 그러면서 제 정체성을 바꾸니까 제가 모습이 바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을 바꾸니까. 제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내 정의를 바꾸니까 내 행동이 바뀌거든. 근데 그거를 옆에 있던 직장인에 머물던 동료들은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버려야 될 사람, 토 놓은 사람들이 전형이에요. 토나와가 토크온리 그런 불평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바뀌지 않고 그리고 너는 변한 것 같아 그렇게 어프레이저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들. 이제는 이제 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TONAWA. 그러니까 Talk Only, No Action, With Appraisal.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평가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과거에 한때 친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 버려야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변한 게 아니고 달라진 거예요. 나와 달라진 거를 변했다라고 변했다고. 부정적으로 네. 표현하는 거예요. 나랑 좀 동질성에서 멀어지는 건데 그 멀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지. 그게 변했다라는 말이었어. 사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 다른 트랙으로 들어서고 있는 당신에게 대해서 너 글로 가지 마. 그리고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토나온, 토크 온리, 노 액션, 위드 어프레이저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한테 그런 아까 말씀하신 토 나오는 행동들이 하면서 나를 잡아 끌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괜찮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엔 다음 친구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런 도반이라는 게 인생에 여러 가지 트랙이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트랙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트랙이 있어. 그 길에 들어서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트랙에서는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말만 하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얘는 저래서 안 돼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앉아있는 사람의 트랙이 있고 달리는 사람의 트랙이 있어. 그 달리는 사람의 트랙에 들어선 순간 자신을 끌어주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렇네요. 이게 다 걷거나 앉아있는데 나 혼자 냅다 뛰면 넘어지겠다. 그렇죠.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본인은 더 빨리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눈치를 딱 2명을 봐요. 눈치를 보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20살에 나고 한 사람은 8살에 난데 20살에 나는 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려웠던 그 삶, 그 절실한 삶을 내가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고 내가 가장 인생의 멘토로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80살의 나인 것 같아요. 그 미래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미래의 나로 내가 옮겨가서 요즘 퓨처 셀프라는 책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네. 그 위치에서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친구는 아이 뭐 연락 안 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 같이 살고 있는 뭐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모든 관계에 적용이 이런 되는 말이죠. 그 가족 안에서 이런 토나와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네.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애를 키우는 특히 애를 이제 양육한 친구들에게 항상 그래. 야, 애는 독립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거야.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애가 20살이 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하지 않으면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나 소나 고양이도 애를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 자식들을 독립시킨 다음에 그 애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잖아요. 부모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람이 독립에 했다는 것은 네 가지거든요. 물리적 독립, 떨어져야 되고 경제적 독립, 돈을 안 받아야 되고 관계적 독립. 나는 누군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딸이 아니라 이하영으로 살 수 있는 관계적 독립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의식의 독립이에요. 특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가난한 무의식을 대물려받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부모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의 독립인 건데 그렇게 독립된 존재라면 굳이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든 형제든. 처음에 이제 비행기로 치면 내가 이제 떠오르고 싶어요. 땅에 이제 내 가족 혹은 내 친구들을 놔두고 떠오르고 싶어요. 이렇게 쫙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갈 때 힘들죠?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이 떠오르고 나서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친구들이야 이제 30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가족이라고 해서 꼭 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떠서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 완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족이니까 그들의 말은 존중하되 그들의 생각에 내가 간섭받을 필요는 없어. 네, 왜냐면 사람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세상에 바꾸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가르침을 줘도 이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야 그럼 친구 다 끊어야 돼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이하영 원장님 뭐 그럼 친구 지금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새로운 사람이야? 다 의사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한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로 올라올 때 친구 연락처를 많이 지우고 많이 연락을 안 했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되어 있으면 친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 왜냐면 사람은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채운 친구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동기부여도 받고 싶고 좀 자극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부산에 떠나면서 지금의 그 친구들 연락 안 할 것 같지만 아주 연락 잘하고 부산 갈 때마다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친구를 다 버렸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고 친구들 다 잘 연락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친구가 내 발목을 잡을 때 그 친구의 허들을 넘어라는 거지 그 친구를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라는 게 뭐 20년, 30년 지나더라도 다시 만나면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라는 건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옛날에 추억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 친구가 있고 오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의 스펙트럼을 넓혀 두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친구들은 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원장님 오랜 기간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원장님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은인이나 멘토분이 계세요? 은인 멘토? 네.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게. 갑자기. 네.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아, 네네. 책의 저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책의 내용이 보이고 두 번째는 그 책을 쓴 작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엔 그 책을 읽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단계,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그 작가의 책을 계속 읽게 되잖아요. 나에게 딱 맞는 작가라든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작가분이 생길 거예요. 제가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원장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겠네요. 저요? 왜냐면 그래서 책을 쓰신 거죠.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사는 게 좀 즐거워졌어. 많은 사람들이 메일도 보내주고 직접 병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엄청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 친구 아들들은 왜 이렇게 다들 잘났을까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누구는 100점, 누구는 50점인 이유는 진짜 타고난 머리 때문일까요? 오늘 방송은 시간과 돈, 노력을 어떻게 투자해야 가성비 좋게 뽑아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아마추어 선수로 머물고 누구는 손흥민 같은 최고의 선수가 된다. 그 이유는 노력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실력으로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공식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만시간의 노력을 하더라도 즐겁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만시간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즐거움의 본질은 잘함이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게 될 때 즐겁다. 이 잘함이 재미보다 지속력이 강하다. 그것이 즐거움의 차이고 몰입의 정도며 그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과 당연함의 유무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 당연함을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서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허용할 때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만시간의 법칙이 빛을 발하게 된다. 자신감과 당연함이 당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아, 저는 이 문장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허용할 때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 이게 핵심이죠. 이게 맞아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잘 될 거라는 그 알미 있으면 네,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적인 문장이고 그 당연한 알미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에요. 아, 이게 제가 만시간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내용에.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에 8시간 근무, 일주일에 5일 출근해요. 8호 40, 주당 40시간이에요. 만시간이면 250주거든요. 250주면 1년을 50주라고 했을 때 5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월급쟁이가 출근해서 5년 동안 출퇴근을 하면 만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내 주변에 5년 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다 채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이 이 1만 시간의 법칙에서 기대하는 결과에 부응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처음에는 절박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연한 알미 없어서.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투자해서 성과를 내지 못할 수가 없는데? 내가 좋은 투자자가 되지 못할 수가 없는데? 라는 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행동과 별개로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만시간을 보내도 이런 당연함을 얻지 못해요. 영혼 없이 회사에 다니면. 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뭘 할 때 회사에서 이걸 하면은 당연히 된다는 그 당연한 알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거 당연히 내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낀 순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소름 끼쳤던 게 그때 그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투자를 하려고 뭐 어느 동네에 임장을 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매매 과정을 겪거나 뭐 임대 과정을 겪거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딱 보면은 각이 나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비로소 나 잘하나? 내가 이걸 좀 잘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만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만시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라는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만 시간을 채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되는 게 제가 직장 생활 25년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5만 시간이야. 이미 5만 시간을 제가 직장에다가 투입을 한 거예요. 5, 25.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이제 투자 쪽으로는 이제 공부를 한 5년 정도 좀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했죠. 것 같아요. 즐겁게 했지, 근데 즐겁게. 실제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끼친 거는 그 5년이라는 그 투자 공부를 한 그 시간이 정말 제 삶을 완전 거의 180도 바뀌게 만들어줬거든요. 그 차이가 지금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몰입의 차이가 그렇죠. 아주 달랐던 거예요. 그 직장을 다닐 때는 물론 이제 나름 열심히 다녔지만 그래도 그 투자 공부했던 그 몰입하고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5만 시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런 성과가 없었지만 1만 시간을 했음에도 정말 인생을 바꿔준 것처럼 이 몰입의 차이, 그 집중하는 그게 차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게 딱 그럼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언제 부자가 되느냐? 직장인이 직업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자가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만 시간을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직에 머물러서 그래요. 업으로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돼야 되는데 늘 직장인만 살다 보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직이라는 것은 자리를 의미하고 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근데 직장 생활을 그냥 20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성장이 안 돼. 근데 내가 부동산 공부를 왜 하고 있을까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성장하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바뀌게 돼. 직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경력이라 그래. 직업인으로서 업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역량이라 그래. 그래서 경력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직장인으로서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뭔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즐겁잖아요. 내가 이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하면 즐겁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점 성장하면 난 이거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이 책을 쓰실 때 이 지필의 의미는 어떤 거였습니까? 지필? 사실은 제 어떤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나배감이라고 했어요. 나의 어떤 생각을 나누고 나의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배감. 나배감. 그게 나의 마음을 풍요로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혜와 깨달음 같은 것을 내가 얻었잖아요. 그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얻은 선물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시 주는 게 나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베푸는 게 이 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거. 그 봉사와 기부를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베풀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세상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고 지금은 아닌데요. 뭐 한때 속상했던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만들고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돈 벌려고 책 쓴 거잖아. 너 돈 벌려고 방송하잖아. 물론 아닌 건 아니죠. 왜냐면 거기에 부여한 가치와 의미가 세상에 잘 전달돼서 작동이 되면 그에 따른 성적으로 저는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될 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자기 잘 되려고 책 쓰고 뭐 돈 벌려고 책 쓰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생각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자신의 마음의 어떤 무의식 관념인데 그 생각의 막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거든요. 생각의 채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볼 때도 대상을 볼 때도 사회 현상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런 부정성에 중독되어서 그래요. 자신의 결핍에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할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념적 상대성이라는 건데 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면 변화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변화라는 게 있으려면 변하지 않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돼. 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대중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거 모두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결핍이 많고 가난에 중독이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도박 중독 있잖아요. 네. 도박 중독과 가난 중독은 똑같아. 왜냐, 우리가 도박에 중독이 되면 세 가지를 해. 늘 도박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박을 할 때 제일 즐겁고 편안해. 그리고 도박을 하다가 안 하면 도박이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금단 증상.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가난도 똑같아. 자, 가난도 가난한 사람들은 늘 결핍된 생각만 해. 어떤 소유의 결핍, 가난하고, 관계적 결핍, 외롭고, 건강의 결핍,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열등감, 그리고 성취의 결핍, 난 안 돼. 라는 이런 결핍된 마음이 늘 나오는 거야. 그게 도박 생각하는 것처럼 늘 결핍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할 때 제일 편하잖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때 제일 편해. 그래서 내가 늘 책, 운동, 명상이라 그러면 절대 그걸 안 해. 왜냐? 가난이 편안하기 때문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가난이 뭐가 편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때 제일 편해요. 되게 잔인한 말이지만 그렇게 병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와서 이런 데 나와서 여러분 책 읽으세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명상하세요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가난이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못하잖아. 그러면 금단 증상 너무나 하고 싶어져. 가난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 편안하고 가난을 다시 하고 싶거든. 그래서 로또 걸리더라도 다시 가난해진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면서 세 가지를 해. 뭘 하냐면 부를 부정하고 부자를 경멸하고 돈을 죄악시해. 그러면서 나는 부자가 돼야지 하면서 탐욕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 중독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돼. 마음 공부를 통해서 혹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해서 빨리 그 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 중독의 치료자로서 너나이님과 코크드림님이 어떤 그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라고 좋게 표현해 주셨지만 병을 알았던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저도 한때는 되게 가난했잖아요. 네. 누구보다 가난했고 얼마나 가난했냐면 가난을 모를 정도로 가난했어. 주변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가난이 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과 질환 중에서 어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병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든 거예요. 도박 중독인 사람들도 본인이 도박 중독인 걸 모르잖아. 네, 대부분 사람들이 나 도박 중독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하지만 못 끊잖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풍요로 채워야지만이 현실의 풍족으로 드러나는데 그 허들을 잘 못 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희 방송이 그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계속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한 이유가 때문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와, 이거 진짜 소름이네. 와, 이거 소름이네요.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없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월 18만 원에 밥까지 주는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다. 나는 수술복을 2벌 샀다. 위아래로 헐렁하게 입을 수 있는 색이 바랜 청록색의 수술복이었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다. 그 옷을 입고 재수를 했다. 재수하면 떠오르는 추리닝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다. 10여 년 전 서울숲에 지어진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를 보았다. 서울숲 한가운데 우뚝 선 멋진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나는 그때 마음속 깊이 사진을 찍어두었다.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이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우리가 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 기억 갖고 그대로 돌아가면 로또 살 거야, 코인 할 거야, 강남 아파트 살 거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병원장님 말씀하신 미래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는 기억으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과거예요. 자, 미래는 뭘까? 미래는 상상으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뭐 한다 그런다? 상상한다 그러고 과거를 기억한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케이. 맞아요. 네. 자,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전제는 기억이야.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안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안다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래를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제가 어릴 때 재수를 할 때 제가 그때 수술복을 딱 입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지문에 의사랑 환자랑 이야기한 지문이 있었어. 그 지문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이런 환자를 만나면 이런 표현을 써야지라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되게 빨리 머리에 쏙쏙 박히게 돼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비슷한 지문이 나왔어. 근데 그때는 좀 더 세련된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안 쓰고 저렇게 써야지라고 했던 거야. 그때 뭘 끄집어내냐면 미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미래에 이렇게 써야지라는 그 미래의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야지 라고 미래인 상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알아요. 그렇게 되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기는 거예요. 미래의 기억이 일상이 되게 되면 그 기억이 알무로 바뀌게 되고 그 알미 있다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기는 거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기게 되면 우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게 있고 망상이라는 게 있어. 일단 망상이 뭐냐면 나 10년 뒤가 되면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람보르기니 타고 살 거라는 그 모습에 집착하는 게 망상이에요. 미래의 모습에 집착하면서 현재의 결핍을 키우는 게 망상이에요. 상상은 뭐냐면 나의 지금의 어떤 그런 행위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알미예요. 지금의 과정이 당연히 필요함을 아는 알미, 상상이에요. 물론 이제 글 쓰는 거, 그리고 화근하는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그걸 할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그걸 허용하면서 즐겁게 즐기고 있는지, 오히려 그걸 쓰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리는 과정에서, 비전보드를 붙이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결핍이 커지는 게 아닌지를 꼭 살펴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항상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일방향성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과거가 현재에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가 과정이며 미래가 결과잖아요. 근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펼쳐지구나 라는 알미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돼. 시간이라는 거는 펼쳐내는 거. 쉽게 말해서 언롤이라 그러는데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쫙 펼쳐내는 거예요. 뭐가? 미래가. 두루마리 심지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과거로 펼쳐지는 거지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 개념. 반대 개념. 그럼 뭐냐면 미래가 펼치는 거라면 미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원인이라는 것은
미래가 과거라는 거고 과거는 기억이잖아. 그게 미래를 기억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기억이라는 거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정해놓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현재를 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48살에 성공한 의사의 하영이의 지금 현재를 위해서는 20살 재수생 하영이가 반드시 필요해. 왜냐하면 그때 걔가 재수하지 않았으면 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의 어떤 지금의 시간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걔가 필요한 거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거야. 미래가 과거의 원인이 되고 과거도 미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과관계를 하지 않고 인연관계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시간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인연관계라는 거야. 시간의 어떤 연결성을 아는 게 상상이고 미래의 모습을 집착하면서 과거의 결핍을 키우는 게 망상인 거예요. 책 제목이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네. 제목을 쓴 것도 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되게 연관이 맥락이 있는 부분인 맞네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0살의 나와 지금의 나와 80살의 나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부터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 너나님이 한 이야기 중에 네.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은 내 게 아니기 때문이야. 네. 내가 마음 거야. 마음을 내 의지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내 행동이 바뀜으로써 내 행동을 계속 바꾸다 보면 관성이 생기고 관성이 생긴 행동은 생각의 관성을 만들거든요. 그 똑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무게를 가지게 돼. 질량을 가지게 돼. 그러면 그 질량을 가진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 각인되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질량을 가지면 뭐가 되냐면 질량은 시공간의 뒤틀림을 만들어. 그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데 시공간의 뒤틀린 만큼이나 시간의 늘어짐이 발생을 해요. 시간이 늘어진다는 뭐냐면 나의 시간은 늘어나고 주변 사람 시간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생각이라는 게 질량을 가진다는 거냐면 그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이고 그 생각이 질량을 가질 때 시간의 뒤틀림을 만들어. 그러면 나의 시간은 느리게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가 있어.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한 이유가 생각이라는 게 시간이 뒤틀림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진짜 소름이네. 생각이 소름이네요. 공간의 뒤틀림도 발생을 해. 그 뭐냐면 침대 매트리스에 볼링공을 딱 올려놓을 때 휘어짐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게 공간의 뒤틀림인데 그쪽으로 조그만 공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간의 뒤틀림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이미지가 공간이라는 건데 미래의 이미지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질량을 가질 때 시간은 늘어나고 공간은 떨어뜨리는 거. 내가 원하는 미래를 잡아당길 수 있고 그걸 더 빨리 당길 수 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고 크리스토퍼 놀란은 인터스텔라로 표현을 했고 론다 버는 시크릿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가끔 제가 방송할 때 아파트 얘기하면은 가끔 그런 댓글 달려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파트 막 저기 시골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저렇게 다 아냐? 근데 나도 처음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행동을 바꾸고 그 생각의 질량을 가지게 되는 게 저는 몰입하는 시점부터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게 되면 생각을 반복하면 생각에 무게가 생겨. 무게가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이 틀어지고 시간이 남들보다 느리게 가, 나는. 그렇지.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렇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간이 흐트러지면서 그 공간에 모여들 수 있는 내 미래의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그러거든요. 그 저희 집사람도 진짜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야 그러면 가짜로 아니? 그거를? 진짜 다 알아? 그렇지. 나 옛날에 집에 잘 안 들어왔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랑 같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친구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전국 팔도 이거를 다 알지?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나는 그때 그거 하면 돼. 생각보다 별로 없어. 아파트 단지로 치면은 뭐 한 3, 4천 개밖에 안 돼. 서울에 몇 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저는 그걸 행위를 해서 그 결과물까지 도달했지만 이거를
개념화하지 못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그런 데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저게 그 말이구나, 나한테 그 시간이 늘어났던 것들이 내 몰입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구나, 나는 몰입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좋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 엄마한테 그런 뭐 좋은 영향을 못 받았더라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내 아이한테라도 큰 사랑, 그리고 그런 좋은 이미지, 이런 걸 제가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영이 너는 너무 큰 사람이니까 앞으로 크게 될 거야. 그러면 큰 사람이 해야 될, 잠시만. 슬퍼. 슬퍼. 잠시만. 갑자기 슬퍼. 저희 아이들한테도 실제로 이런 말을 막 했거든요. 너는 크게 될 거야. 넌 성공할 거야. 맞아. 너는 이미 유전자가 성공한 맞아. 유전자야. 이런 맞아.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랑한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자식 이야기하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부해라라는 말도 안 하셨어. 공부해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공부를 못하는 열등한 존재라는 무의식을 심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해라는 말보다는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라는 말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큰 사람이라는 말이 제 책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집이 좁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이렇게 기지개를 키면 옷장이랑 책상에 막 손발이 찍혔어. 그래서 내가 엄마 너무 집이 좁고 죽겠다, 우리 집 왜 이렇게 좁고 이런 이러니까 엄마가, 그때 엄마가 한 40대 정도셨는데 막 나를 껴안으면서, 아들, 그거는 우리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너가 너무 큰 사람이 되려고 그래, 이런 말을 제가 6살 때 해주셨어. 그때 그 말했던 말이 내 마음이 딱 각인이 된 거야. 그때 이 큰 사람이라는 단어가 내 무의식에 각인된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이었어. 한번 고정관념이 심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고정관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식한테 어떤 고정관념, 어떤 위대한 말을 심어줄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공부해란 말도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사시니까 네. 공부를 상당히 잘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시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할 이유가 없다가 중학교 때 배치고사를 쳤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처음으로 뭘 했냐면, 하영아, 너 참 크게 될 사람이야. 지금 성적이 지금 반에서 한 반 정도 했는데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즐겁게 해. 그러셨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열심히 살았어. 6년간. 중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6년간 열심히 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열심히 산 게 딱 그 6년이었던 것 같아. 부모님께 연락 잘 해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고 귀가 들리고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느낄 수 있는 이 오감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거 얼마나 큰 거야.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만 있어도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아. 나는 한 100억 있으면, 아니 한 1000억 있어도 엄마와의 식사를.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가는 길에 엄마도 통화 한번 해보세요. 예.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또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좀 또 어떤 느낌이셨나요? 정말 제가 옛날에 너나이님을 진짜 우연찮게 한번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저분이랑 언젠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미래를 한번 인식해 본 적이 있어. 그 미래의 인식을 세상이 딱 이렇게 선물로 이런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를 인식하면서 살아보세요. 굳이 목표를 세워서 집착하지 마시고 미래를 인식하고, 이런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일을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도가 실패가 될지언정, 실패가 많아져야지만이 성공이 많아지잖아요. 실패가 당연하면 성공이 당연하듯이, 거꾸로 생각하면 성공이 당연하려면 실패가 당연한 거예요. 미래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